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철수, 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 토크,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 사회를 맡은 과실련 AI 미래 포럼 공동회장 김동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치적인 이견을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두고 두 분이 머리를 맞대는 특별한 토크쇼입니다. 서로 또 같은 듯 또 다른 길을 걸어오셨지만 AI, 반도체, 또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두 분이 이제 어떤 해법을 제시해 주실지 사회를 보는 저로서도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오늘의 단비 토크쇼가 단어 그대로 메마른 정쟁을 대지해 내리는 시원한 비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예, 대담의 두 주인공인 안철수 의원님, 이준석 의원님 자리하셨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의원님의 이제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안철수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당 테크노밸리 이렇게 살고 계시고 또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당 테크노밸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 분당 테크노밸리가 결국은 우리를 먹여 살리는 미래의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그런 산업들을 정말 많이 만드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크가 정말로 의미가 깊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이공계 정말 특화된 정치인 이준석 의원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어렵게 정말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공계끼리 이렇게 앞으로 어떤 기술이 정말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풀 것인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혹시나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사람들 일자리를 빼앗기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문제까지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치공학이라고들 하죠. 오늘은 정치공학이 아니고 진짜 공학에 대해서 AI와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준석 의원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탄까지 가진 못했지만 판교에서 오늘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 남부의 국회의원으로서 이 판교도 굉장히 친근하고 무엇보다도 많은 동탄분들이 일로 출퇴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 지역구나 매한가지로 항상 많은 애정을 가지고 판교 테크노밸리의 발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안철수 의원님께서 정말 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경쟁이 될 겁니다. 어쩌면 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아니 동탄 테크노밸리와 같은 그런 곳들이 중국에도 부지 기술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치권도 그렇고 산학 모두 다 단결해가지고 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방향성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저나 안철수 의원님 같이 이공계에 대해서 그래도 관련이나 또 이해가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이런 자리가 참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는 또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또 많은 분들이 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단순히
뭐 돈을 100조 넣겠다, 200조 넣겠다 이런 피상적인 얘기로 가가지고는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의원님과 저희가 생각하는 이야기들 좀 하고 또 더 좋은 의견들 나중에 나오면 저희가 듣고 많이 배워가지고 꼭 이 전쟁에서 선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준석 의원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쇼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사전에 논의된 내용은 아닌데요. 제가 간단한 이벤트 아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두 분 함께 이렇게 자리하시는 게 좀 상당히 오랜만일 것 같은데요. 또 두 분 서로 하실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사실 또 궁금해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본격적인 토크쇼 하기 전에 두 분께서 화끈하게 포옹 한번 하시고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대한민국 화이팅! 고르지가 않네. 편하게 기대시면. 네,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크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크쇼의 주제는 3가지 파트에서 총 7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별로 의원님들 의견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들어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또 오늘 시간 관계상 사실 두 분이 그 IT나 AI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아시지만 시간 관계상 가능하면 이제 핵심 중심으로 한 2분 3분 정도 짧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이제 AI는 미래 경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분야인데요. AI에 대해서 제가 3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각각 심도 깊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한국형 AI 모델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중국산 이제 딥식으로 인해서 한국에서도 한국형 AI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WBL이라고 하죠. 이제 월드 베스트 LLM 개발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인공지능 하고 있는 학계나 업계에서도 의견들이 좀 분분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이 이런 한국형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해야 하느냐 또는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도 중요하지만 AX라고 하는 제조업이라든지 각 산업 분야에서 융합하고 활성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독자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는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의견이 다르시다면은 어떻게 이 초고대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안철수 의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한국형 AI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라마다 사실 그냥 번역만 해서 그 뜻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있는 단어가 있는데 또 어떤 나라는 없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각 나라별로 문화도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손 제스처 이런 것도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렇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일을 가리키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나라마다 이걸 공통적인 AI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저는 필요한 그런 모델들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로 어느 정도 튜닝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 특화된 면을 발달시키는 게 꼭 필요할 것이다라는 안철수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IT나 이런 곳에 투자가 가끔 이 정부 주도로 갔을 때 이 프로젝트를 영세를 할 때 너무 갈라파고스화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만의 이제 OS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산 OS에다가 돈을 많이 투자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는 꼭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서 포맷 같은 것도 갈라파고스화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게 그래서 약간은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범용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오픈소스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그래서 가장 익숙한 것이 아마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에서 진행한 라마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미 한국의 많은 개발자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파인튜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부터 저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산업에 어떻게 특화시켜 적용할지 하는 문제가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더 많이 중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AI라는 것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응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GPT라는 것을 보고 그 생성형 AI를 보고 놀랐던 게 벌써 한 1, 2년 됐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런 LLM과 대화한다는 걸 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 한번 부스팅된 것이 정말 누군가는 평생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그런 지브리 스튜디오의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또 놀라가지고 한 번 더 부스팅되는 게 있고요. 결국 여러 가지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응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또 한국적인 어떤 고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LG AI 연구원인가요? 엑사원 모델인가 개발하는 곳을 봤는데 약간 안타까웠던 게 있다면은 저도 과방위 국회의원으로서 지원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그 LG라는 회사의 고유 모델처럼 되어 있고 연구용으로 오픈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정확한 오픈소스 모델이 되려고 그러면은 연구 이후에 나중에 또 상업적으로 사용됐을 때도 라이선스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LG 쪽에다가 BSD 라이선스, MIT 라이선스 이런 것 좀 바꾸면 어떻겠냐는 제안했는데 그건 그 기업의 판단이니까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한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모델 육성하는 것도 저는 뭐 그런 오픈소스 라이선스라면은 가능하다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이 이제 큰 틀에서는 비슷한 맥락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접근 과정에서 이제 단계별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초고대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학습 데이터인데요. 사실 학습 데이터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처럼 이제 개발하는 쪽에서는 학습 데이터가 대한민국에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한글로 된 학습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사실 아까 지브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학습 데이터를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 컨텐츠 같은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데 관련된 이제 저작권이나 전송권 이런 문제들도 또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이제 개발 관점에서의 이슈들 그리고 또 이 저작권 관련된 이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준석 의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AI 모델의 발달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까지 우리가 열어줄 것이냐가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몇십 년 전부터 전자정부를 구축해서 어느 나라보다 많은 행정 데이터라는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사실 학습시키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막연한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학습시켰을 때 개인정보의 침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또 하나의 고유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익명화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습을 시키는 것은 또 다른 학문의 영역인데 그 부분도 충분히 발달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영역이 있다면 직역의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학습시켰을 때 고부가 가치의 영역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 의원님도 의사시지만 의료 데이터와 그 다음에 법률 데이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료 데이터나 아니면 법률 데이터 같은 것들이 학습돼 가지고 실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하면은 본인들의 직업 자체가 사라질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게 되시고, 그분들이 또 힘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정치권에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조그만 타협점들부터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법률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만약 판결을 학습시킨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항이 심하겠지만은, 저희가 TV로 가장 많이 보는 프로그램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 블랙박스 리뷰, 네,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같은 거 보면 수많은 교통사고에 대한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저희가 방송을 보고 하는데, 이런 좀 약간 민사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영역부터 좀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하는 게, 저는 언젠간 가야 될 길인데 어느 영역에선가는 그 문호가 개방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준석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금 현대 여러 가지 그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조선시대 이전 뭐 신라시대까지 그 옛날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그 고전 문화 번역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컨텐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별로 기록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씀은 못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기록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전 세계 1위의 기록 나라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처음 번역된 게 조선왕조 실록이랍니다. 근데 조선왕조 실록이 번역이 되니까 바로 나온 게 그 드라마 대장금, 영화 왕의 남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곧이어서 인공지능 학습에 쓰이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건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더 많은 게 많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승정원 일기입니다. 근데 승정원 일기가 그래서 몇 퍼센트 번역이 됐냐 물어봤더니 10% 번역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 90% 번역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연구원 수로 보면 한 100년 걸린대요. 근데 그나마 그래서 제가 너무 확나게 하니까 저를 위로하려고 그랬는지, 그래도 요즘은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가지고 20년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 또 20년 후면 그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5년 내로 번역을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예산들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인문학에 투자해서 이런 번역을 할 수 있는 학자들 그리고 또 대학원생들 훨씬 더 많이 뽑아가지고 이것들을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있는 연구원 한 분이 굉장히 감동을 해가지고요. 그분이 책을 한 권 주셨어요. 그 책 이름이 조선의 걸크러쉬입니다. 근데 지금도 예스24 같은 데서 팔고 있는데,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책은 승정원 일기를 번역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양반집에서 내려오는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걸 번역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일 첫 이야기를 한번 읽어봤더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집안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완전히 다 이제 삼족이 멸하는 그런 그 벌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불쌍하니까 제일 나이가 어린 손녀딸하고 그 다음에 몸종하고 둘만 살려줬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이서 뭘 먹고 살겠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그 칼 2개 가지고 춤을 췄답니다. 쌍칼춤이죠. 근데 어느 정도 그 재능이 있었던지
굉장히 춤을 잘 추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이 애들이 점점 크면서 유명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전국에 있는 대감집에서 큰 잔치를 할 때면 꼭 불렀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들이 그걸 모르고 이 둘이를 불렀답니다. 근데 이 둘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둘이 초청받아서 간 다음에 문을 잠그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죽였답니다.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실화가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 당시는 또 관습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 소녀딸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가 어떻게 자손을 낳을 수 있겠냐 하고 자결하고 대신에 그 몸종한테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라. 그런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더라고요. 그런 식의 오리지널 컨텐츠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딱 보고 아니 이거 진작 알았으면 글로리 2를 만들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지금 현재 그 네이버에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웹툰들, 그 다음에 또 소설 작가 한강인 작가가 쓴 그런 소설뿐만 아니고 정말 옛날에 조선시대 이전에 한자로 돼서 그 내용을 모르는 번역이 안 된 그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가 다 빨리 번역을 하면 우리나라 콘텐츠는 지금은 5천만밖에 쓰지는 않지만 옛날부터 그 콘텐츠를 모으면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우리가 모을 수 있고 그걸로 인공지능을 학습을 한다면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조만간에 넷땡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다 보면은 인공지능이 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사실 윤리적인 문제, 투명성, 안정성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 곳곳에 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고위험군이라고 하죠. 일종의 우리 생명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런 그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에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 뭔가 정책을 정하고 규제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 자율에 맡겨야 되느냐 또 더 나가서는 이게 우리나라만 그 규칙을 정하고 간다고 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 국제기구에 맡겨야 되느냐. 근데 사실 이렇게 또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유럽에서 생각하는 방식이랑 또 북미나 이런 쪽에서 생각하는 방식이랑 사실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내년부터 또 AI 기본법 시행을 해야 되고 지금 하위 법령도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나가서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AI 기본법에서도 지능 중심으로 먼저 이렇게 제정을 하고 나갈 거냐 아니면은 일단 규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 문제도 중요하니까 규제를 먼저 잘 잡아놔서 AI 개발은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AI 윤리 문제 관련해서 정리하자면은 지능 우선이냐 아니면 규제도 먼저 해야 되느냐 또 그 주체에 대해서 민간 자율에 맡길 거냐 아니면 정부 주도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종합적인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 제가 21대 때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기 일부 직전에 사실 21대 말에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소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통과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1위 자리를 EU가 뺏은 겁니다. EU가 그래서 그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1호로 통과시켰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22대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다시 또 저는 거기에다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 인공지능 기본법을 발의를 했고요. 다행히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법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통과시킨 자랑스러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윤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지능책 어떻게 하면 제대로 발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를 시키고 균형을 맞추는가, 그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지금 생각에 매년 이 법을 살펴보고 그때 맞는 법을 계속 개정을 해야 된다. 다른 법들은 같으면 사실은 한 번 만들고 거의 그대로 평생 가는 법도 있고, 어떤 법은 5년마다, 어떤 법은 10년마다 하는 법도 있는데, 인공지능 기본법만은 최소한 반년 내지 1년마다 계속 살펴보고 계속 우리나라 형편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끈하게 치십시오. 네, AI 기본법 관련해서도 제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수정 갱신해 가면서 가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 안철수 의원님이 21대 때 많이 또 선도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제가 국회 과방위원인데 또 22대 국회에서 원만하게 여야 합의를 통해 가지고 AI 기본법이 처리됐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치라는 걸 구축하면서 결국 사람이 판단의 주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율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우리가 짜놓은 코드가 판단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AI 윤리 관련해서 다루고 이럴 때, 예를 들어 자율주행 차량이 생겼을 때 그 자율주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했을 때 누군가를,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핸들을 왼쪽으로 틀면은 노인을 치고, 오른쪽으로 틀면은 어린아이를 치고, 이 하고 싶지 않은 선택 중에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AI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사실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우리가 어떻게든 선택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 판단을 한 AI의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열어놓고 이건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법은 마련됐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규제와 어느 정도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가느냐가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따라 가지고 또 이렇게 또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알고리즘을 개발한 사람이, 아니면 그 AI를 개발한 사람이 교통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 형사적으로 감옥 가야 된다, 그럼 누가 그걸 개발하려고 할까요? 그럼 따지고 보면 또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AI가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 전국에. 그건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논의할 주체들이 필요하고, 그건 또 우리가 정부 차원의 기구일지 또 민관과 협력해서 해야 될 기구일지, 그런 걸 논의해서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AI 산업 발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또 재창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사업에 투자하려 그러면은 리스크가 뭔지를 알고 투자해야 되는데, 자동차 자율주행 잘못 만들었다 감옥 간다 이러면은 누가 그걸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한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는 윤리 기준을 조금은 다른 나라보다 느슨하게 가져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우리가 비슷한 사례가 옛날에 생명공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전공학 이런 데 있어가지고 예전에 사실 우리가 앞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때 세포복제나 이런. 그런데 안타깝게도 황우석 박사가 연구윤리를 위반하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어느 나라보다 이것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가져가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산업이 지금은 일본의 고베나 이런 데서 이제 오히려 빨리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윤리에 대한 부분은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는 것이요. 하지만 또 너무 느슨해서는 아까 말했던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또 한번 토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제가 잠깐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그 인공지능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과연 그 레벨 5 그러니까 완전 정말 혼자서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 부사장 하던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외국분입니다. 그 애플의 시리 아실 겁니다. 애플의 시리 제작자 중에 한 분이 저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이제 나오셨어요. 이제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무도 없는 그런 도로가에 이제 차를 이제 저 주행하게 했는데 가다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멈췄다가 갑자기 다시 또 시작했다가 갑자기 멈췄다가 덜컥덜컥 이렇게 가더랍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옆에 어떤 할아버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계셨는데요. 스톱 사인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빨간 스톱 사인이 있으면 차가 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스톱 사인을 들고 그 학교로 가려고 그걸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갔답니다. 그러니까 스톱 사인이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자동차는 자연적으로 스톱 사인이 보이니까 멈추게 되고 뒤로 이렇게 빠지면 보이지가 않으니까 다시 또 자동차가 출발하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사람이 어떻게 모두 다 상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람이 상상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 레벨 5, 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절대로 사람이 만들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게 또 기억이 납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의 그 기술적인 깊이 있는 말씀 그리고 또 이준석 의원님께서도 이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AI 산업 분야에 관련해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저희가 이제 토크쇼를 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상세하고 또 깊이 있는 답변을 주셔서 예, 저도 진행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이기도 하고요. 또 반도체가 이제는 단순히 이제 하나의 부품이 아니라 이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첫 번째로 파운드리하고 공정 기술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파운드리나 공정 기술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대만하고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고도화되고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기술력뿐만 아니라 또 이 생산 능력도 갖추어야 하는 게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인데요. 이 분야에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경쟁력 확보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준석 의원님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그래도 몇십 년간 우위를 유지하면서 많은 캐시를 벌어들였죠.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반도체 영웅들이 있었던 것도 저희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파운드리라는 영역에 저희가 새로 진입하면서 여기서는 그만큼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 대만의 TSMC랑 경쟁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TSMC와 경쟁해 볼 수 있는 국가 또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마저도 좀 주춤한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파운드리가 크기 위해 가지고는 파운드리가 우리나라의 핵심 파운드리가 동탄에 있습니다. 화성에 삼성전자 팹에 이제 동탄 바로 위죠. 동탄 바로 위 화성 캠퍼스에 이제 EUV 라인들이 있는데 결국 동탄이 잘 되려 그러면은 판교가 잘해야 됩니다. 이 판교에서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팹리스들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충분한 물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생산에 들어가서 업력을 쌓을 수 있는 것인데 최근에 사실 이런 협력 관계가 파운드리의 기술력 한계 때문에 좀 흐트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AI 반도체 이런 것에 있어서도요. 지금은 우리가 범용 연산장치인 GPU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죠. GPU가 사실 뭐 쿠다운이나 이런 걸 통해 좀 더 범용적인 연산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지만은 이미 전력 소모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특화 반도체로 넘어가는 추세가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GPU를 쓴다기보다는 TPU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텐서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들을 많이 만들고 활용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뭐 퓨리오사 같은 회사도 이제 얘기 많이 하고 그 외에도 뭐 하이퍼엑셀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은 이 회사들이 열심히 이제 사실 판교나 여러 대한민국의 팹리스들이 성장할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파운드리에 한번 기회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퓨리오사만 하더라도 14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과 협업을 했다가 지금 차기 반도체에서 5나노급에서는 지금 TSMC로 이제 생산 라인을 이제 잡은 것 같던데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AI 반도체가 기회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첫째, 결국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공급 체인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정말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쪽으로 인재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육성을 시작해야 된다. 대학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지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팹리스에서 정말 기회라고 할 만한 거, AI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그 데이터 센터도 지금 미국에서 변화하는 방향성을 보면요. 더 이상 이제 보면은 인텔이나 AMD CPU 같은 거 사가지고 데이터 센터 안 만듭니다. 하다못해 AWS에 운영하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각자 이제 데이터 센터 운영 주체들이나 이런 운영자들이 자기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 가지 태동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가지면은 파운드리 산업에서도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AI까지 포함해서의 반도체 전체 에코시스템을 잘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보면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3분의 1 정도고 시스템 반도체가 3분의 2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주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죠. 근데 이제 포텐셜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있고 특히 이제 AI 반도체에 있다. 이렇게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TSMC의 그 파운드리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다 보니까 삼성에서 아무리 투자를 해도 오히려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원인 중에 하나는 나름대로 추정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TSMC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자체 반도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회사들이 거기에다가 팹리스 회사들이 그 칩을 만들어 달라고 TSMC에다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TSMC에서는 이 라인은 이 회사만을 위해서, 또 이 라인은 이 회사만을 위해서, 그래서 서로 기술이 섞이지 않도록, 서로 기술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안심하고 자기 제품을 거기다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하느냐? 삼성은 지금 파운드리도 하지만 시스템 칩도 만듭니다. 그러면 사실 의심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보통 회사들이 그런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한쪽에서는 팹리스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자기들과 경쟁이 되는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니까 혹시나 자기들의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더 높이는데 쓰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쌓이게 되면 거기다 맡기겠습니까? TSMC에다가 맡기는 거죠. 저는 그게 오히려 삼성전자에게 손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그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만 하든지,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와 그리고 시스템 팹리스만 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건 물론 지금 현재 그 임원들한테 한번 직접적으로 여쭈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더 큰 시장을 위해서 이제 AI 반도체 산업에서도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또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지금 이제 미국 행정부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아무리 큰 생산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를 무시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IRA라든지 또는 반도체 지원법 등 이런 걸 통해서 자국 산업 중심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관세 이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국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안철수 의원님 먼저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관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뽑히면 4년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6개월 정도 내에 각 나라에 대해서 정책들을 전부 다 정하고 그걸 별 다른 이견이 없으면 4년 내내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남아있는 게 6개월밖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3개월을 우리 지금 현재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탄핵을 당하면서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기에서 나온 손해는 민주당에서 물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선거법하고 상관없죠.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을 사실은 한 겁니다.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이제 3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 동안에 만약에 하루에 1%라도 그 관세를 낮출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국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죠? 현대자동차에서 31조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트럼프가 직접 화이트하우스에다가 정의선 사장을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스피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 잘 받았죠. 근데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혹시 각계격파 당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삼성, SK, 현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사야 되는 무기, 그리고 또 초음속 전투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조선산업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패키지 딜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하나하나의 각각의 개별 회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우리도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도 받을 것을 달라.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서로 딜을 할 수 있겠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질문 드리는 저도 이제 한숨을 쉬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예, 안 의원님 또 한숨으로 답변을 시작하셨는데요. 예,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예, 이준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 옛날에 병특했는데 병특 회사 다닐 때 보면 회사에 정말 다양한 개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요. 되게 여유 있는 개발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선배 개발자였는데 그분은 나는 절대 안 잘려라고 확신을 갖고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회사에서 12년 전에 짜여져 있던 자기만 알아보는 코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예, 나를 자르면 제품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배짱으로 이제 회사 다니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때 뭐 비주얼 C 6.0 이런 걸 짜놓은 코드를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드린 이유는요. 우리도 결국에는 이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우위를 가진 상품이 많을수록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정쟁이나 무역 정쟁에서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중동이 석유를 가지고 세상을 흔들었죠. 그다음에는 우리 히토류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고요. 지금 우리의 전략 상품들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지금은 어쩌다 보니 그게 HBM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이제 배터리 산업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두세 개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예상하지 않던 사실 미국에서도 살아봤고 안철수 의원님 살아보셨지만은 미국이 캐나다와 갈등을 갖는다는 거는 진짜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와 이런 갈등이라는 걸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예기치 못했던 생각보다 우리가 캐나다와 밀접한 관계였구나 깨달으면서 약간은 뭐 표현하자면 깨갱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저는 대한민국도 이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그런 위치를 점하는 상품들이 많아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을 거다. 한국과의 관계가 결국 관세나 이런 거로 틀어지게 되면은 미국의 상품들이 결국에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 소비자가 영향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 HBM으로 우리가 엔비디아에 상당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늘어나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역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기술이다, 과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쯤에서 이게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막연해 보이면서도 유일한 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육성과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 말씀처럼 사실 이렇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또 쉽지도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매일매일 급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분야에서 지금 이제 심화되고 있는 패권 경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AI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좀 시간 여유가 좀 더 있으면은 조금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있는 대화들을 나누고 싶은데 또 AI 반도체만 오늘 얘기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저희가 저녁에 시원할 때 여기에서 판교 계시는 개발자분들 또 동탄 계시는 개발자분들하고 같이 맥주 한잔 하면서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는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특히 인공지능이 지금 이게 국가대항전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700조를 투자하겠다 이러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300조, 400조 투자하려고 자금 확보하는데 막 혈안이 되어 있고요. 중국도 800조 마련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죠. 이게 개개 민간 기업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또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같이 또 협력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런 IT, ICT, AI 관련해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6번째 주제로 그 대통령이 이제 미래산업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미래 산업에 대해서 전략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그런 이제 전략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주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두 분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면 주요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자가 있다면 이 사람이 뭐 하나에 너무 꽂히면 곤란합니다. 가끔 이제 교수님들이 자기 평생 연구한 게 꽂혀가지고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업계는 변화무쌍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항상 경청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여의도에 저희가 앉아 있으면은 의사결정할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안서를 던져주십니다. 이때마다 판단력 있게 이거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과거에 어쩌다 보니 제가 안철수 의원님이랑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뒤집혀서 그런데 제가 빨간색 옷을 입고 있었던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안철수 의원님 오렌지 옷 입고 다니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은 오렌지 옷 입고 다니는데 안철수 의원님 빨간색 입고 다니시는데 제가 빨간색 옷 입고 그 회사 사장을 할 때 제안서가 굉장히 많이 그 선거 때 들어오곤 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들 메타버스 산업 하시는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메타버스 이러면 그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오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버즈월드에 낚일 때니까요. 이런 거 제안하시더라고요. 메타버스 공간상에 그 빨간색 회사에 그 공간을 만들면은 젊은 세대가 환호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당신들 지지할 겁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세대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왜 거기에 와서 메타버스까지 와서 그 빨간색 회사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제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실제 여의도의 의사결정자들이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거 많잖아요. 그 메타버스 공간에 은행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의 캐릭터가 걸어가지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버 엔지니어링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앱 켜서 내가 송금하면 되지 뭐하러 내 캐릭터가 걸어가지고 그런 거 하겠느냐. 근데 이건 제가 그냥 비유를 한 것이지만 산업에 이런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만약에 의사결정자가 됐을 때 이거는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될지 안 될지까지 예측하는 건 그렇지만 애초에 말 안 되는 건 잘라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이런 수많은 제안서에 낚여가지고 안 되는 일에 이렇게 돈을 갖다 놓는다. 아니면 아까 저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 산업을 갈라파고스화 시키는 방향으로 돈을 투자한다든지 모든 걸 국산화해가지고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의사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아니면 산업에 대한 이해 아니면 이런 비즈니스 센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물론 이제 성공한 사업가 출신이신 안철수 의원님은 더 이쪽에 조예가 깊으시겠지만은 저만 해도 그 빨간 회사 사장만 할 때만 해도 정말 유혹이 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이면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앞서 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이 같은 듯 다른 길을 걸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리고 메타버스 하시는 분들도 오해하시지 말게 메타버스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런 좋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똑같은 칼인데
사람을 죽이는 칼로 쓸 거냐, 아니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칼로 쓸 거냐,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AI 기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정자 분들도 이 전략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가보면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법조인 출신 분들이십니다. 근데 대부분이 과거의 일을 대부분 다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불행하지만 서현동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 일어났을 때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 사람을 잡아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새롭게 법을 만들고 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10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했던 것을 20대부터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과거의 일을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일어났었는데 이걸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과거의 일에 주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하나만 꼽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에서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미래를 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이 바로 과학기술자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자나 사업가가 이런 부분에 정말로 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또 이 사업 분야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뭐 많은 종류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컴퓨터도 보십시오. 지금 아까 메타버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부터 해서 정말로 많은 분야가 있고 그 각 분야마다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또 그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이 또 다 다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선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인선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경제 나는 잘 모르니까 옛날에 군 출신 분들께서 경제 잘하는 사람 이 사람한테 맡기자 이렇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경제도 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 자기의 생각과 맞는 사람을 인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모르면 맡기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말 과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정말 정확한 사람을 인선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안 의원께서도 이렇게 사람을 잘 이렇게 모셔와서 쓰는 것도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들도 내용을 잘 알고 특히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AI 인공지능으로 인한 이제 사회적 문제를 저희가 또 간과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 또 판교에서 오신 분들 요즘 코딩도 AI가 해주고 있죠.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고 아예 그냥 이 텍스트를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말로만 하면 이제 코딩 해주기도 하고 AI가 코딩을 하고 AI가 디버깅도 해주고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좋은데 또 긴 호흡으로 보면은 내 자리를 위협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가지실 수도 있고요. 또 이준석 의원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법률이든 의료 쪽이든 전문직 업종에 대해서도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AI로 인한 이제 고용 불안이라든지 또 일종의 실업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책들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더 나가서는 이 AI 시대가 오게 되면은 AI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직접적인 생산력을 올리게 될 건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조세 문제라든지 또 어떻게 배분할 거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로 인한 뭐 사회적인 문제 뭐 제가 말씀드렸던 꼭 그런 예가 아니더라도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거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뭐 예를 들자면 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전적으로 로봇으로 자동차를 만든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는 쉽게 만들 수 있겠지만 사람의 직업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제 AI라든지 로봇이 발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서 AI를 단순히 사람과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업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엑소스켈레톤이라고 혹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 로봇 비슷한데 이렇게 입는 로봇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입으면 아주 그 적은 힘으로도 그걸 움직일 수 있고 굉장히 정밀하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 옷을 입고 나서 그걸로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도 만들고 정말 시계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사람의 직업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만드는 그 제품의 생산성도 굉장히 올라가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또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막연한 불안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도 같습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있죠.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게 아니고 AI를 잘 쓰는 사람이 내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막연한 불안감만 가지고 있지 말고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부터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게 일시적으로는 또 리스크이면서 기회가 되는 부분이 오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판교에 보면은 제 친구들이 이제 사장 노릇하고 있는 친구들 많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뭐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IT 회사 운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작년에 그런 말 한번 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이 판교의 개발자 연봉이 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기술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초봉이 7천 찍히는 곳도 있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사실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은 가장 기초적인 그 코딩을 하는 초급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언급됐지만은 커서나 아니면 코파일럿 같은 코딩 어시스턴트 서비스 때문에 굉장히 그 수요가 떨어졌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업을 준비하시던 분들한테는 하나의 리스크가 됐지만은 저는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가끔 제가 간단한 스크립트나 코드를 짜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의외로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 반복해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짤 때면은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면에 있어서 자료 조사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고부가 가치적인 그런 작업들을 또 그런 AI 어시스턴스 이용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기획력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세 가지 사람이 있잖아요.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이렇게 있던 시절에서 이제 사실 개발자 영역이 조금 줄어든다 해가지고 나머지 영역이 그러면은 또 줄어들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획자의 영역이라는 것, 그러니까 BM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플로우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열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보면은 뭐 문과 출신의 또 이 대학 졸업하고 취준생분들 만나보면은 요즘은 개발자밖에 안 뽑아요 이러더니만은 이제 개발자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또 오는 건데요. 저는 아이디어를 구현물에 가깝게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짧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더 빈번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걸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 국내에서의 경쟁을 놓고 보면은 사실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는 위험에 빠졌다라 보지만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의 AI 역량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생산성이 증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뭐 아까 AI 모델부터 시작해서 여러 얘기했지만은 AI 역량이 강화되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의 생산성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이 필요한 지점이다 생각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AI에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로봇이나 아니면 아까 안 의원님이 얘기한 엑소스켈레톤이나 이런 것들에 대체되지 않으려면은 개인에 대한 교육도 강화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또 늘어나서 그런 생산성의 한계점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원이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로요. 제가 하버드 대학교에 처음 갔을 때 저희 1학년 때는 뭘 가르쳐 줬냐면요. 도서관에서 자료 잘 찾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학생들한테, 신입생들한테. 하버드 대학교 가면 장서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네가 원하는 자료를 인덱스에 찾아가지고 빨리 찾는가 가르쳤는데요. 요즘은 가보면 수업에서 한 몇 년 전까지는 가르쳤던 게 구글 검색 잘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검색 엔진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구글도 그냥 단어만 치는 것과 검색 연산자라는 걸 쓰는 것에 따라서 효율이 몇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프롬프트 기반의 LLM이나 이런 것도 일반적인 대중이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의 효율이라는 게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AI 교육 같은 것도 학교 차원에서부터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가릴 필요 없이 그런 AI 어시스턴트들의 활용을 좀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달에 개인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스타트업 창업을 할 때 개발자가 반드시 있었거든요. CTO가 있었는데 CTO 없이 창업을 시작하더라고요. AI 툴을 써서 MVP 만들어서 POC에서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그 이후에 개발자나 CTO를 이렇게 영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은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제 예전에 마부 이제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말을 몰고 다니는 마부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우리 직업은 없어지겠구나. 그러면서 막 모여서 시위도 하고 급기야는 자동차가 말보다 빨리 달리면 안 된다라는 법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불과 100년 조금 더 전인데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마부분들이나 이렇게 그쪽 업계에 계시던 분들보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AI도 긴 호흡으로 보면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 개개인들이 또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리고 또 AI 반도체 관련해서 또 국가의 리더십 또 더 나가서는 이제 사회적 문제 관련해서 두 분 이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들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또 인문학적인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는 혹시나 지금이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정쟁으로 가지 않을까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지금 네. 네.
여의도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고 지금 판교 바로 앞에 앉아 계시다 오신 분들하고 토크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의원님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저희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여유가 있어서 조금 더 길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님 소감 부탁드립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이 에콜 42라는 학교였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거기는 그 프로그래머 양성하는 학교인데요. 교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과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그냥 입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무조건 앉습니다. 어떤 컴퓨터 앞이든 앉아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제일 처음 프로젝트를 푸는 겁니다. 처음에. 그래서 그 프로젝트 푸는 게 성공하면 우리 그 롤플레잉 게임에서 하듯이 레벨이 하나 올라갑니다. 그럼 또 레벨 2에 해당되는 문제가 새로 나옵니다. 그럼 또 그걸 푸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혼자서 못 풉니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을 모읍니다. 주위에 있는 동료들 중에서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어떤 분야의 일을 열심히 하는지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동료를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 레벨 25 정도가 되면은 1년 정도 걸리는데요. 보통 회사에서 4년 정도 경력자보다 실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오면 자기가 원하면은 취업률 100%고요. 그리고 또 취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창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이 되고, 그래서 실리콘밸리도 생겼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이렇게 보면 스탠포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실리콘베이 쪽에 그 서쪽에 있는데요. 바로 버클리가 동쪽에 있는데 그 버클리 바로 밑이 프리몬트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실리콘밸리 42가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놀란 게 한국 학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저는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똑똑한 학생들이 한국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 실력을 길러서 거기에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연봉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 똑같은 일이 이 인공지능 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쪽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면 예를 들면 연봉 1억을 받는다. 그러면 당장 그냥 영어 못해도요. 사실 그 컴퓨터에서는 영어 잘 못해도 컴퓨터 랭귀지만 잘 다루면 되거든요. 가면 3억쯤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5년마다 어딥니까? 조사를 하는 마케팅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5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한 거 보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은 인재 유입국이더라고요. 좋은 인재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중국은 인재 유출국이었습니다. 좋은 인재가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한국은 인재 유입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교수를 하던 사람도 한국에 교수 자리가 있으면 와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20년 지난 요즘 리포트를 보니까 미국은 여전히 인재 유입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바뀌었습니다. 인재 유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중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정말 미국과 상대할 만한 그런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정말 선두를 다투는, 어떻게 보면 랭킹은 미국이 더 높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인재 숫자는 중국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인재 유출국이 됐습니다. 한국은 알게 모르게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정부 정책적으로 사실 막을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가 지금 사람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높일까?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을 지금 떠나고 있는 이 현상을 정부가 제대로 알고 이거를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작년에 더 많이 떠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연구 결합이 10%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올해가 중요한 시점 같습니다.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모든 문제점들을 다 파악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개선하고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고 결국은 그냥 추락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 이런 모임 하자고 저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함께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씀해도 되나 모르겠다. 지금은 정권 교체, 정권 유지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멘트까지 너무 감동적인 멘트 잘 들었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 말씀 주십시오. 제가 안철수 의원님 이야기 옆에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저랑 안철수 의원님이랑 이렇게 생각이 비슷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일찍 만나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후회를 하고, 제 생각에는 전적으로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이런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공감되는 부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이게 누군가의 구호였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실 그분도 클린턴 대통령을 베낀 거기 때문에 Putting People First를 번역해 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요. 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선봉에 선 사람들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제가 과학기술자 또는 사업가를 꿈꿨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빌 게이츠의 책이었죠. The Road Ahead라는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 멋있다라는 생각했을 때도 있고, 이 사람 같이 살아볼까 하는 생각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결국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서나 그 사업을 하겠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목표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동경했던 걸 한번 떼돈 벌어보자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사업의 성공을 떼돈 벌어보자 이런 생각이겠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 비슷한 꿈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
사실 정치나 아니면 관료주의에 의해 가지고 좌절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게임 회사를 하든 아니면 블록체인 업체를 하든 아니면 뭐 플랫폼 기업을 하든 조금 돈 벌면은 대표이사에서 직함이 바뀝니다. 이사회 의장으로. 왜냐? 대표이사 자리에 있으면 계속 경찰서 갈 일이 생기니까요. 그런 경우도 생기고 또 외국 기업에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한창 회사가 잘 나가고 성장해야 될 단계에 배달의 민족 팔아버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계속 갖고 있으면은 국회 어떤 상임위에서 좀 와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진짜 기업가들의 창의나 이런 부분이 정치나 관료주의에 가지고 좌절되는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아까 안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60년대 이럴 때는 관료 집단이나 군인들이 오히려 민간보다 교육 수준도 높고 또 창의에 있어서 앞서가는 시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관료나 어느 정치인들도 이 판교 테크노밸리나 동탄 테크노밸리에 있는 사람들의 창의력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창의력에 대한 억제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억제기 역할을 해야지만이 자신들의 존재감이 생기는 단계로 간 겁니다. 뭔가 그 사람들에게 규제를 통해 가지고 한마디 할 때 본인들이 존재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도 제 친구 이야기라 조심스럽지만 정말 저랑 고등학교 친구인데 유수한 상들을 받고 카이스트에서 공부하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까지 가가지고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금융사업 하겠다고 10년째, 20년째 고생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10년째 금융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근데 그 사업은 사실 비슷한 모델은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만 금융위에서 자꾸 불러가지고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은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하러 대한민국의 인재가 대한민국에 남아서 판교에서 동탄에서 사업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또 아니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뚫어낼 장벽들이 있습니다. 교육도 아까 안철수 의원님이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수와 학생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다른 형태의 학습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들은 하다못해 학과별 칸막이 없애는 것도 저항합니다. 대한민국의 학과의 정원 하나 조정하는 것 때문에 시위가 일어나고 학계가 뒤집히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얘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무슨 학과 없애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이준석이 갈라치기 한다 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학과 없애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될 것들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움직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사례들 충분히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문과라고 생각했던 학과 중에 도서관학과라는 곳이 대학교별로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학과들이 스스로 바뀌어가지고 문헌정보학과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고 커리큘럼 자체가 이과에 가깝게 바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학과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또 그 대학 내에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가는 학과도 있고 아니면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는 여기 없애면 안 돼. 이렇게 쌓고 있는 학과도 있는 겁니다. 전 이런 데 있어서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고 우리가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교육부터 바꿔나갈 때 그리고 규제 다 덜어내고 이렇게 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하면서 저는 그 길 가는 동안에 뭐 안철수 의원님과 제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 또 여러분과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항상 모든 거 내려놓고 힘을 합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좋은 말씀만 하실 수도 있는데 순서를까지 잊지 않고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안철수, 이준석, 안철수 미래를 여는 담비 토크
AI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 토크쇼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어떤 분 제안으로 이뤄진 건지 궁금하고요. 왜 이런 자리 만든 건지 궁금하고 또 대선 이후에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사실 뭐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은 뭐 당연히 서로 알고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지금 작금의 이제 정치 환경 속에서 최근에 이제 대선이라는 그런 진행 과정 속에서 국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의 문제를 아무리 다뤄봤자 뭐 하겠습니까? 저희가 과거 문제 그리고 뭐 누가 누구 감옥 보내는 문제 이제 지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가 먼저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근데 저희 실무자 분들이 또 과거에 같은 당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교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 선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제안이 나오게 됐고 또 제가 먼저 이제 봤을 때 이런 실무자 간의 제안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철수 의원님이 TV 대담 자리에서 또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또 사의를 표하고 또 이렇게 실무자 간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 의원님만 괜찮으시다면 이런 대화는 저희가 계속 이어나가도 좋고 또 이 외에도 다양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확대시켜 나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제가 오늘 안 의원님 지역구에 와 있기 때문에 또 한마디 띄우자면요. 원래 대한민국의 토크 콘서트 원조하면 안철수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책이나 공약을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고 AI 혹은 오늘 행사와 관련된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개혁신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김재영입니다. 주변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유튜브 보고 바로 응원하러 왔습니다. 짧게 얘기 드리면 오픈 AI가 우리 삼성 한국 1등 기업 삼성보다 시총이 높은데 AI로 요즘 많이 쓰면서 교육도 공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적인 것으로. 근데 한국이 오픈 AI를 비슷한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딥시크가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하드웨어로는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GPU가 2,000개가 채 안 되는데 최근에 또 한 대기업이 1,000개 정도를 더 구매를 해서 이제 겨우 3,0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외국의 어떤 그러니까 메타는 35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성능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결국은 이런 한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걸 딥시크가 우리한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가 가야 될 분야는 정말로 많지만 저는 우리가 지금 세계 6위 정도 됩니다. 근데 하드웨어도 부족하죠. 소프트웨어도 부족하죠. 인력도 부족하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컨텐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6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노력하면 충분히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정말 3위를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네, 우리 기자분들. 아까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 AI가 늘어난다고 이제 그게 꼭 일자리의 감소나 이런 걸로 가지 않도록 어떤 세계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AI를 쓰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인데 굳이 그걸 세계적인 협의를 통해서 비효율을 낳는다면 그게 꼭 필요한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예를 든 게 사실은 저 자동차 산업이었는데요. 사실은 그게 선례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전부 100% 로봇으로만 된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실패했어요. 대규모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방법을 찾은 것이 결국은 사람이 로봇과 함께 이것을 만드는 것이,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수의 자동차를 정밀하고 에러가 없이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몰라요. 나중에 그 로봇가 정말로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세가 지금 사람과 그리고 또 AI 로봇가 함께 협업하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지금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현재 AI 도메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일선 실무자입니다.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중간 관리자 내지는 거버넌스에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현재 AI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일선 실무자와 그런 분들과의 뭐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화를 할 때도 좀 잘 막힘 없이 잘 진행되는 부분이 좀 적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신규 AI 인력을 좀 교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기존의 업무를 좀 보시던 분들이 이런 AI와 관련된 어떤 리트레이닝 과정을 좀 그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90년대 말에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 정보화 교육 같은 것들을 활발히 진행해서 대한민국에 뭐 사실 그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노인정에 가가지고 1인 1 네이버 아이디 갖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막 시작했던 것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AI나 이런 것의 활용도 측면에서 충분히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엔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해야 됐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의외로 잘 만든 유튜브 영상 하나로도 그런 AI 리터러시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능동적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안철수 의원님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것들, 물론 개발자 단계 그런 거지만은 이런 AI 리터러시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그런 어떤 롤플레잉 같은 개념으로 밟아 나가고, 그럼 뭐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아주 보편하지 않겠지만은 칸 아카데미 같은 것의 인증서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데 해외에서는 그게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이제 사용되고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AI 리터러시에 대한 그런 셀프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사이트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이고요. 사실 다른 툴들, 옛날 같으면 엑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산식들을 외우고 이러려면 좀 어려운 교육이었다면은 지금은 대부분 AI 활용도라는 것이 적절한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같은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좀 연령이 있으신 세대에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이 아닐까. 다만 이제 LLM의 그런 답변 특성이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는데 그런 생기는 거고, 정보의 정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정도의 그런 훈련인 것이지, 전 충분히 이거는 과거의 정보화 교육에 비하면은 쉽게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아까 그 프랑스 파리의 에콜 포디트 저기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그런 그 기관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이 어떻게 하면 AI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가, 그걸로 이렇게 개조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기 실력에 따라서 자기 레벨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레벨이 높은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자격서, 증명서가 또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그런 에골포디투 같은 모델도 이미 미국에서 또 그 프랑스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국에서는 그 인공지능을 제대로 배우고 실력을 높이는데 이것을 활용하자, 저는 그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